올라! 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여행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중해 문명을 실어나른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들에 의해 이베리아 반도가 열심히 문명화되고 있는 사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거대한 두 고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지중해 해상무역의 선구자였던 페니키아인들은 아프리카의 지금의 튀니지 일대에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들의 말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었답니다. 지중해 서부의 영향력을 점차 확보해간 카르타고는요, 기원전 3세기경에는 이베리아 반도와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탈리아의 코르시카, 시칠리아 섬까지 영향력을 확보해가며 거대한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 후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만만치 않은 고래가 자라나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전쟁의 신 마르스의 두 쌍둥이 아들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요,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 강 유역에 한 언덕에 도시를 건설했고, 그 후 도시의 주도권을 잡은 형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유럽에서 가장 큰 제국이자 지금도 13억 카톨릭 신자들의 성지인 그곳, 로마의 탄생이었습니다. 로마는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흡수해가며 점차 반도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떠오르는 강자 로마가 달갑지 않았겠죠.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는 법, 지중해를 두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아주 크게 한판 맞붙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총 3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의 도화선이 된 곳은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국가가 이곳에서 맞붙은 건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를 보면 두 나라가 위치한 이 사이에 이 바다가요,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카르타고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던 이 시칠리아 섬에서 도시국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로마가 개입하면서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세력을 키웠던 로마는 육군이 강했고요, 페니키아인들의 후예였던 이 카르타고는 해군이 강했습니다. 바다싸움이 영 시원찮았던 이 로마는요, 초반에는 속수무책으로 카르타고군에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전쟁 초반에 이 패배는 로마에게 아주 훌륭한 자극이 되어주죠. 7년간 절치부심 해군력을 증강했던 로마는요, 결국 카르타고를 격파해내고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1대0, 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했던가요? 23년에 걸친 이 1차 포에니 전쟁 중에 카르타고에서 아주 훌륭한 영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카르타고의 정치가이자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손꼽히는 하밀카르 바르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반란을 진압하는 등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 하밀카르 바르카이지만요, 국내 정치에서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결국 그는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오게 됩니다. 지금의 스페인 알리칸테 일대에 자리를 잡은 그는 점차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사실 하밀카르 바르카는요, 제가 있는 이곳 세비야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역사 교과서라고 부르는 스페인 광장을 가시면 이 하밀카르 바르카가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에는 스페인의 주요 도시 48개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세라믹 타일로 만들어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 그들의 본거지였던 알리칸테라는 도시의 그림을 보면요, 개선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군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하밀카르 바르카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하밀카르보다 더 중요한 사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그의 어린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하밀카르 바르카가 손을 얹고 있는 이 아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바르카입니다. 이 한니발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면서 카르타고를 짓밟았던 이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9살 때 그는 신에게 이렇게 맹세했다고 하죠. 내가 반드시 저 로마를 멸망시키겠노라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던 로마가 한니발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226년 로마와 카르타고는 에브로 강을 중심에 두고 서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이베로강 아래쪽에 있는 지금의 발렌시아 지방에 있는 사군토라는 도시 국가가요, 로마와 동맹을 맺습니다. 카르타고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아버지 하밀카르와 매형인 하스드루발의 뒤를 이어 이베리아 반도의 실권을 잡고 있던 28살의 청년 사령관 한니발은요, 사군토를 점령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죠. 한니발의 목표는 단순히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가 키워왔던 꿈은 그의 적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죠.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에 직접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전쟁에 나서기 앞서 한니발은 페니키아로부터 그리스로 이어졌던 아주 유명한 신화 헤라클레스의 신화를 이용해 본인 군대의 사기를 드높여 보기로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게리온을 물리치고 황석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갔다는 그 길, 일명 헤라클레스의 길을 따라 이탈리아 정벌에 나선 것이죠. 즉 그의 원정길은요, 헤라클레스의 뜻을 이어받아 로마에게 억압받고 있는 시민들을 해방시키는 아주 위대한 원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한 카르타고 군대에게도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스페인에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3,400m에 이르는 아주 험준한 산맥이었죠. 그 험난한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피레네 산맥 너머에는 갈리아 지방, 즉 지금의 프랑스 원정을 떠나는 로마 군대가 프랑스 남부 해안에 집결하고 방어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니발은 이 로마 군대를 피해 그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 아주 과감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겁니다. 두 산맥을 넘어 행군하는 동안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약 6만에서 1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군대는요, 무려 절반이 희생됩니다. 그들의 주력인 코끼리도 몇 마리 남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로마의 허를 찔러 이탈리아 반도에 당도한 이 카르타고 군대는요, 로마군을 파죽지세로 격파하며 수도 로마를 둘러싼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로마 공화정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장군 한니발의 뛰어난 전략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 유명한 칸나이 전투에서는 전력이 약해 보이는 부대를 군단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서 적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감싸 안아 섬멸하는 초승달 전략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충무공의 하객진처럼 말이죠. 자, 그럼 로마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카르타고에 젊은 한니발이 있었다면 로마에는 젊은 스키피오가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본인의 숨을 고르며 적군 로마의 숨통을 쥐어가고 있는 그때 26살의 청년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위험에 빠진 조국을 두고 과감히 바다를 건너 한니발의 본거지에 쳐들어갑니다. 한니발의 아버지와 그의 매형이 건설해 그 가문의 본거지로 삼았던 카르타헤나, 지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스키피오에게 패한 카르타헤나는요, 결국 이베리아 반도의 주도권을 로마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요. 대오를 정비한 스키피오는 후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이제 카르타고 본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니발은 본국을 지키기 위해 눈물의 회군을 하고요, 카르타고 남부에 있는 자마라는 도시에서 스키피오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스키피오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카르타고는 또 한 번 로마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죠. 2대0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쪽으로 피신해 있다가 결국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해요. 영웅의 말로 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말이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의 종전 협상 결과 이제 로마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무기조차 들 수 없었던 카르타고는 약 50년 후에 로마에게 마지막 저항을 해봅니다.
이를 제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결과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대 0,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결국 모두 로마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한때 지중해 여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3번 연속 패배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지중해의 거대한 두 고래의 싸움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오늘 이야기한 이 전쟁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영어로는 푸닉 워, 스페인어로는 게라 뿌니카라고 부르는 이 전쟁,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푸닉 또 뿌니카라는 이야기는 페니키아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은 페니키아 전쟁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역사는 늘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법. 승자인 로마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카르타고와의 전쟁, 즉 페니키아의 후예들과 치른 페니키아 전쟁일 뿐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을 외란, 그리고 서양과의 전쟁을 양요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에는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 즉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선이 임진왜란 때 멸망했더라면 지금 지구상에는 임진왜란이라는 말은 없을 테고요. 아마 조선 정복전쟁 정도의 말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충무공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로마식 표현 히스파니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가 히스파니아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남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